안녕하세요. 저는 광역시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살아가시면서 자기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신하시나요? 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살아온 삶에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부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해 흔들리더라도 말이죠. 아니면 그냥 내가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왔다면 어땠을지 상상하면서 생각에 잠길 때도 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유순하게만 살아서 손해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았고, 또 다른 여자들처럼 바깥 생활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또 가정에 있어서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옳게 살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혼자서 하는 생각이라 답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제 주변에 있던 사람 덕분에 그 답을 찾게 되었어요. 오늘 그 답을 찾게 해준 사람의 이야기를 적어볼까 하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가 보시기로 하죠. 남편과 만나고 결혼이라는 확신이 들어섰을 때 앞으로 제 인생은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시부모님과 남편만 있으면 우선 결혼 생활의 반은 성공인 거잖아요. 나머지 반은 제가 하기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만큼 저희 시부모님께서 좋으신 분들이셨고요. 그런데 그런 제 확신에서 계산되지 않았던 요주의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였죠. 동서는 시동생과 결혼해 저보다 먼저 이씨 집안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손아래 사람이었고 나이도 저보다 어렸어요. 결혼을 먼저 해서 집안 사람이라고 해도 제가 불편하게 대하거나 어렵게 대할 상대가 아니었죠. 오히려 동서가 나이 많은 형님을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동서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를 향한 제 배려심과 걱정이 모두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서가 여간 내기가 아니었거든요. 자존심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형님으로서 인정하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말이죠. 그런데 무슨 일 하시다가 저희 아주버님과 만나시게 되셨어요? 아주버님처럼 방송 관련으로 일하세요? 작가? 아니면 아주버님처럼 PD? 아니요, 남편과는 제가 일하던 식당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먼저 제게 시간 있냐고 물어봤고요. 네? 식당이요? 벌써 그 나이에 식당을 운영하세요? 아,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걸 그랬네요. 계속 헷갈리시게. 제 식당이 아니라 제가 일하던 식당이요. 그러니까 식당 종업원 말하는 거죠? 왜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라니? 아니, 왜 식당에서 일을 했냐고요? 이직 중이었나요? 아니면 투잡? 아니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식당 일이 사람을 가장 많이 구하기도 하고 저도 익숙한 편이라 그때도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요? 아, 그랬구나. 뭐야, 그럼 고졸에 식당 일이나 하던 사람인 거야? 내가 그런 사람한테 앞으로 형님이라고 꼬박꼬박 말해야 하고. 아우, 저런 사람한테 내가. 남편과 시동생은 동서의 뒷말을 못 들었겠지만 동서 바로 앞자리에 있던 저는 분명히 저를 무시하고 있는 동서의 그 말을 들었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괜히 시집 가기 전부터 문제 일으키기 싫었던 저는 동서의 말을 못 들은 척을 했죠. 그리고 처음 본 동서가 왜 저에게 그런 적대감을 드러낼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몇 번 동서와 더 만남을 가진 뒤에 알 수 있었어요. 동서네 집안이 부유했고 동서도 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거든요. 그러니 자신과 반대로 가정 형편도 좋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직업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며 지내온 제가 형님으로서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런데 동서가 절 못마땅히 하고 싫어한다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붙잡아서 사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계하기로 했어요. 분명 절 무시했기 때문에 언제든 같이 지내다 보면 본심이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시집온 집안에서 며느리들끼리 다투는 불상사는 버려져서는 안 되었으니 제가 조심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경계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도 동서가 저에 대한 본심을 숨기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시댁에서조차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라면 누구든 어려워할 시댁에서 동서가 그렇게까지 되바라진 모습일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동서 집안이 잘 살아서 시댁과 시동생을 도와줬거든요. 동서는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기 도움을 준 적이 있었고 이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동서를 어려워했습니다. 또 시동생이 하던 사업을 돕는다고 동서네 사돈어른께서 지원을 해주고 계셨고요. 그런데 말이 지원이지 사실상 시동생의 사업은 사돈어른의 사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든든한 뒷백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사돈어른의 태도에 따라 한순간에 사업이 망할 수도 빗장이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도 시동생도 건방진 동서의 말과 행동에도 바른 말을 쉽사리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동서는 시댁도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제멋대로 행동했죠. 그래도 막 시집 왔을 때는 동서가 저보다 먼저 시집을 오기도 했고 저도 한동안 시댁에 올 때마다 긴장한 상태라서 동서의 무시도 시비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흘려버릴 수 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고 난 뒤에는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가 묘한 경쟁심에 질투했거든요. 결혼을 늦게 한 제가 먼저 임신하면서 말이죠. 동서, 그럼 우리 올라가 볼게. 다음에 또 보자. 동서도 조심해서 가고. 아, 동서 미안한데 내 발밑에 떨어진 것 좀 주워줄 수 있겠어? 아, 내가 배가 불러서 쪼그려 앉을 수가 없거든. 허리를 숙일 수도 없고. 아, 이거요? 짜요. 됐죠? 아, 임신 한 번 했다고 엄청 유세떠네.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했다고 다들 떠받들 듯이 저러는지. 저러니까 또 주제도 모르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행동하지. 솔직히 임신 누구든 못해. 근데 나처럼 직업 있고 앞으로의 계획 세워야 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애를 가질 수 없으니까 안 갖는 거지. 이래서 생각 없이 마음 편한 멍청한 년들이 애를 잘 갖는 거라니까. 동서,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누가 떠받들어졌고 주제도 모르고 나서고 누가 생각 없이 마음 편한 멍청이인데? 네? 아, 형님 들으셨어요? 형님 관련해서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 대책도 없이 애를 가진 선생님이 한 명 있어서요. 근데 그 선생도 딱 형님처럼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저보고 주워달라고 했는데 그게 오버랩 돼서 혼잣말한 거예요. 그럼 가보세요. 아주버님 기다리시는데. 저에게 한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혼잣말이라고 하니 따져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뱃속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땐 다행히 동서와 마주치는 일이 1년에 몇 번 안 되었어요. 남편의 직업과 일 때문에 시댁에 자주 내려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고향으로 발령받게 되며 시댁도 가까워졌고 근처에 있던 동서와도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땐 몇 년이 흐른 뒤였고 동서도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때라 부딪힐 일이 많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제 착각이었던 거죠. 아이가 커가면서부터 동서는 일부러 더 고졸인 제 학력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형님은 아이 교육에 영 관심이 없나 봐요? 수연이도 형님처럼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바로 사회에 내보내려고 하세요? 동서,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이해한 대로라면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수연이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형님처럼 고졸해서 끝내고 싶지 않으면 애 교육에 열정을 가지시고 중학교 준비 좀 하라는 거죠. 우리 창현이는 벌써 학원 보내고 있는데 수연이가 학원은 싫다고 해서 내가 직접 알려주고 있어.
그리고 우리 수연이 충분히 교과 과정 잘 따라가고 있고 동서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형님이 수연이 가르친다고요? 실수예요, 실수. 요즘 엄마들 중에 직접 가르친다는 말은 처음 들어서요. 저도 교사 출신이지만 창현이를 학원에 보내는데 형님 참 대단한 것 같아서요. 동서는 수연이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집요하게 제 고졸학력을 가지고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 성적이 항상 좋았어요. 전교에서 4등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자 다른 식으로 동서는 제 신경을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형님은 수연이 보면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주버님 닮아서 머리가 좋잖아요. 근데 형님 닮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동서가 내 학창시절에 대해서 뭘 안다고 맨날 내 학력 가지고 난리야? 내 성적표라도 봤어? 그걸 꼭 봐야 알아요. 고졸인 거면 다 알지. 아니면 자신 있으세요? 그것도 제 앞에서 성적표 확인 얘기를 하실 만큼? 그렇게 계속 동서의 시비를 참아오던 저였지만 저도 참을성에 한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해오는 동서의 무시에 결국 저도 폭발하고야 말았죠. 동서, 주방 들어왔으면 일을 좀 거들든가 아니면 방해라도 되지 않게 나가 있어. 방해요? 제가 뭐 했다고 방해했다고 말씀하세요? 전 가만히 앉아서 책 읽고 있었는데. 그게 방해가 아니고 뭐야? 사람 일하는데 중간에 앉아서 책 읽고 있는 게 방해인 거지? 형님은 책 읽는 걸 방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역시. 그리고 그냥 비켜달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방해라고 하세요? 방해 뜻도 제대로 몰라서 아무데나 쓰면서. 형님, 방해는요, 남의 일을 고의로 간섭해서 해를 끼치는 거예요.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저는 책만 읽고 있었는데 방해라니. 이렇게 한글을 읽고 쓰면 그게 다 말이 되는 줄 알고. 그럼 내가 옳게 말했네. 동서 나 방해하려고 책 읽은 거잖아. 그러지 않고서야 주방에서 책이 웬 말이야? 그 책은 뭔데? 사람 성질 건드는 법? 얼마나 못되게 사는 법? 뭐 그런 거 알려주는 건가? 그런 거라면 동서 책 더 읽을 필요도 없겠다. 지금도 충분히 못됐거든. 뭐라고요? 형님,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세요?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말 좀 함부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싸가지 없는 아랫사람인데도 뭐라고요? 싸가지? 야, 어디서 나한테 싸가지니 아랫사람이니 말하고 있어? 네가 뭘 배웠다고 날 가르쳐드리려고 해? 못 배워먹은 게. 그럼 넌 배워먹어서 윗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니? 처음부터 싸가지 없는 년 집안 안 시끄러워지게 하려고 참아주고 있었더니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기어올라와? 기어오르긴 네가 기어올랐지. 야, 고졸 출신에 집안에 보탠 것도 없으면서 입 닫고 살아야지. 네가 뭘 했다고 내 앞에서 형님 노릇을 해? 가짜는 게 어디서 감히. 야, 너 내가 형님 대접해주는 것만으로도 황송해야 하는 거야. 너랑 나 이런 식이 아니었으면 동등하게 있지도 못했어. 네가 내 앞에서 허리 숙이고 있어야지. 이 못 배워먹은 년아. 뭐? 연아? 이게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해봐. 결국 참다 못한 제가 폭발하게 되었고 시댁에서 저와 동서가 서로 삿대질하고 육두문자를 내뱉으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시동생의 제지로 몸싸움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없었다면 분명 몸싸움까지 벌어졌을 정도로 서로 많이 흥분한 상태였죠. 그렇게 저 역시 시부모님이 계시는 시댁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제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다툼의 문제도 이전부터 우리 집안을 아슬아슬하게 만드는 사람도 동서라는 걸 인정했고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했죠. 하지만 1년에 한두 번은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한 집안 식구이다 보니 또렷한 대책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다시 서울로 발령을 받아 저와 딸아이도 같이 올라가야 했어요.
그때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동서와 안 부딪힐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죠. 저희 자주 내려올게요. 연락도 자주 드리고요. 아유, 됐다. 올라가서 자리 잡는데 정신도 없을 텐데 뭘 또 내려오고 그러니?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너희가 서울 올라가는 게 둘째와 덜 부딪히는 기회가 될 것 같더구나. 어차피 민성이는 주말이고 연휴고 방송 때문에 바빠서 시간 내기 힘들 거 아니냐. 그때 억지로 시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뭐 또 명절이라고 기념일이라고 너랑 수연이만 내려올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서 잘 지내. 잘 지내다 너희 시간 비는 날이 명절이고 우리 기념일이라 생각하고 내려와라. 물론 둘째한테 알리지 말고. 그 방법밖에 너희 둘을 안 마주치게 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야 우리도 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 자주 내려오려고 애 안 써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 얼굴 봐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서울 구경할 겸 너희 집으로 올라가마. 시부모님께서도 명절에도 자신들 생신과 결혼기념일에도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서와 마주칠 확률이 높다면서 말이죠. 그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시부모님께서 동서 관련된 일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일 거예요. 저희도 그 마음과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이해했고요. 그래서 시부모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의 직업 특성상 연휴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의 스케줄에 맞춰서 시댁에 내려가고 내려가는 일정이 정해졌을 때 시부모님께 연락을 미리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죠. 또 그렇게 하니 정말 동서와는 한동안 아예 남남인 것처럼 안 마주칠 수 있었어요. 거기다 시동생은 형에게 미안한 마음에 제 남편은 동서로 인해 동생까지 미운 마음에 꼭 필요한 연락 이외에는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아서 정말 웬만해서는 마주칠 일이 없었죠. 그렇게 지낸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집안 식구끼리 어떻게 10년간이나 꼭 필요한 연락만 주고받으면서 살 수 있나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들 아시잖아요. 사는 게 얼마나 바쁜지. 남편은 바쁜 방송국 일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딸은 공부에 파묻혀 사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저는 그런 두 사람 뒷바라지하고 챙기고 집안일까지 하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까지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세월이 쏜살같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의 무료함 때문인지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고향에서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에 대한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지난 10년 넘게 동서와 부딪힌 적이 없어서 잊혀진 사람이 되어 있었고 또 후회할지도 모르는 도전을 해보겠다는 남편의 제안에 놀라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을 깨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 고민하는 기간이 꽤 오래 길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들어서 사는 환경과 직업을 바꾸려고 하니 이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의 사업 결심 이외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생기게 되며 다시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동서에 관한 생각은 내려가기로 결정을 내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야 생각이 났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서도 한동안은 시동생과 동서에게 우리가 내려왔다는 걸 알리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 어차피 알게 될 일이지만 최대한 늦추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알리지 않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런데 숨기면 얼마나 숨길 수 있는 일이겠어요. 밖에 돌아다니는데 사람들 눈 피해서 다닐 수도 없는 일인데. 그래서 결국엔 동서가 우리 가족이 고향으로 내려온 걸 다른 지인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가워서 연락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제게 의수되지 못한 게 참을 수가 없었는지 곧장 연락이 왔죠. 어머, 형님 내려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희에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한 집안 식구로서 섭섭하기 싫이. 정신이 없어서 연락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 같은 지역 안에서 이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신경 쓸 것도 많았고 정리할 것도 많았거든. 거기다 동네 변한 것도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정리 좀 되면 연락하려고 했지.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고향 내려왔다는 걸 숨길 정도로 형님네 사정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형님이 내려왔다는 걸 몰랐을 때만 해도 난 형님이 내가 싫어서 미워서 연락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형님 몰래 내려왔다는 소식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사정이 안 좋아서 사는데 바빠서 연락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던데 굳이 그 좋다던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온 이유도 안 좋아진 사정 때문인 것 같고. 안 그래요? 신경 써주는 건 고마운데 그런 거 아니니까 앞서서 걱정해 줄 필요 없어. 자세한 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해주겠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겹쳐서 내려오게 된 거니까 우선은 그렇게만 알고 있어. 사정이 어렵고 그런 건 아니야. 아, 형님. 우리 사이에 뭐가 그렇게 부끄럽다고 사정을 숨기긴 숨겨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서로 마음 편하고 좋을걸.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고 더욱이 형님이 제게 어떤 존재인데 제가 어려운 사정을 보고만 있겠어요? 정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우, 형님도 참 어차피 알게 될 일인데 그 자존심 좀 잠깐 세우겠다고 아니라고 우기시기는. 알겠어요. 뭐 당사자가 사정을 아는 걸 원치 않다는데 알아도 모른 척하고 있어야지 뭐. 근데 형님도 인생 그만치 살아오셨으면 알겠지만 이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힘들 땐 손 아래 사람이라고 해도 자존심이 좀 구겨진다고 해도 도움을 받고 봐야죠. 어쨌든 오늘은 알겠어요. 뭐 형님 바쁘시다고 하시니까 전화 이만 끊을게요.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우리 가족 일이 잘 안 풀려서 고향으로 내려온 줄 알고 말이죠. 동서가 아직 발동이 제대로 걸기 전이라 튀어나오는 본심을 억지로 참아가며 누르는 게 느껴지는데도 그 정도인데 직접 만나거나 얘기가 더 길어지면 얼마나 더 꼴보기 싫은 짓을 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 말씀을 따르고 동서에게 연락하지 않고 최대한 미룬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최대한 동서의 연락을 피하고 마주칠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동서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말이에요. 당연히 남편과 수연이 생각도 저와 같았고 시부모님께서도 그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제 사정을 오해해서 잔뜩 신이 난 동서는 어떻게든 저와 만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집에 찾아오면서까지. 그럴 때마다 집안 정리가 덜 되었다는 둥, 부동산 문제로 여기저기 들려야 한다는 둥 여러 핑계를 대가며 동서를 피했죠. 그러다 동서가 머리를 써서 피할 수 없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집안 식구들 모두가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거절할 수 없게 어머님을 통해서 자리를 알린 거예요. 동서가 시어머니를 들들 볶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면 차마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서 말이죠. 축하하는 자리요? 뭘 축하하는데요? 아이고 창현이가 인턴 마치고 전공의가 됐잖니. 그거 축하하자고 모이자고 하는데 뭐 계속 내야 뻔하지. 너 와서 일부러 자리 만든 거 아니야. 전에 나한텐 개업한 것도 아니고 담임 교수가 된 것도 아닌데 의사 된 게 뭐 그리 난리칠 일이냐고 하던 애가. 이러는 거 보면 이유가 하나인 거지. 내가 너희 바쁘다고 우리끼리만 하거나 좀 미루고 여유 있을 때 하자니까 손주 전공이 된 게 기쁘지도 않냐 뭐냐 난리를 치는데 좀 난리를 쳐야 말이지. 어머, 창현이가 의대를 갔었어요? 어느 대학이요? 글쎄 나도 자세한 건 잘 모른다. 자세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식 자랑만 하고 앞으로 얼마나 좋은 집에 얼마나 좋은 차에 얼마나 좋은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냐면서 사람 진을 빼놓으니까 내가 먼저 물어보기가 겁이 나.
그러면 서방님은요? 아니면 창현이 본인한테라도 자세한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창현이 걔는 의대 공부가 바쁘다고 얼굴 못 본 지 몇 년 됐고, 민욱이는 전에 너희가 다툰 이후로 미안해서 그런지 우리랑 별 대화가 없잖니. 하여튼 그래서 우리도 자세한 건 잘 모른단다. 그러니까 둘째 걔 말에 더 할 말이 없고 거절하기가 뭐한 거야. 웬만하면 너희가 오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하도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전하게 된 거고. 어떻게 괜찮겠니? 어머님께서 동서에게 시달린다고 하시는데 괜찮고 안 괜찮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피할 수만 있겠어요. 이제 핑곗거리도 다 떨어져 가던 상황이었고 한 지역에서 살면서 한 집안 사람으로서 언젠가 만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뻔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면서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일이 벌어졌죠. 우선 남편과 딸 수연이에게는 동서내로 가기 전부터 일러두었던 게 있었습니다. 동서가 우리 가족의 신경을 건드는 말을 걸어오더라도 절대 반응하거나 대꾸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할 거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걸어오는 시비의 정도가 좀 심하다면 제가 나서서 동서를 진정시키고 자리를 떠나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부모님께서 덜 난감하시고 우리 가족과 동서네 사이에 일이 더 커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죠. 다행히 도착한 동서네 집에서는 오랜만에 얼굴 본 게 어색해서 그런지 시동생도 조카 창현이도 제 남편과 딸에게 말을 먼저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떠들었던 건 이번에도 동서 혼자였죠. 그리고 동서는 예전처럼 저를 오늘의 타겟으로 삼고 계속해서 신경을 건드는 말을 해왔어요. 어머 형님, 근데 지금 부동산 일이 먼저가 아니겠는데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길래 피부가 왜 이렇게 더러워요? 피부도 엄청 일어나고 생기도 하나 없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형님을 제 나이로 보겠어요? 아무리 사정이 어렵고 마음고생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자로서 관리는 꾸준히 해야죠. 그게 밖에서 내 가족 욕 안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돌아다니다 아주버님 지인들이라도 마주쳐봐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아주버님 욕을 하고 다니겠어요? 그리고 수연이 친구들을 만나도 형님을 수연이 엄마라고 생각하겠어요? 할머니로 생각할 수도 있지. 내가 형님 몰골 보니까 속이 상하네. 당장 내일부터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우리 집으로 와요. 내가 근처에 잘 아는 피부과로 형님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 관리 좀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괜찮고 동서 마음만 받을게. 나이 드는 게 속상하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거고 거스를 수도 없는 거잖아. 굳이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늦추고 싶진 않네. 그럴 시간에 그동안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뵀던 우리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좋은 데 다니는 게 낫지. 또 이 사람 새로 하는 일 도와주려면 낮에는 딴 데 신경 쓸 시간도 없어. 형님, 말은 그렇게 해도 실은 피부과 가보고 싶으시면서 이 세상 여자들 중에 예뻐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혹시 돈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형님 보고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할까봐? 그럼 내가 형님께 너무 서운하지. 내가 우리 형님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깟 피부과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그걸 아까워서 형님 보고 내라고 하겠어요. 뭐 형님 사정 생각하면 그 돈이 큰 돈으로 보이긴 하겠구나.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큰 돈도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아요. 아니면 부담 덜 되게 조카가 선물하는 걸로 할까요? 우리 창현이가 형님께 선물 드리는 걸로. 창현아, 우리 그렇게 하자. 네가 의사도 됐는데 큰아버지 큰어머니한테도 한턱 쏴야지 않겠니? 네가 의사 돼서 이제 버는 돈이 얼만데. 그렇지? 형님, 그렇게 합시다. 우리 창현이가 해주는 걸로 해요. 동서, 정말 괜찮다니까? 피부과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는 걸로 하자. 동서가 정 그렇다면 내가 알아보고 내 돈으로 가도록 할게.
우리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착각하던 동서는 아주버님 되는 제 남편과 그래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시부모님께서 같이 있어서 대놓고 경제적인 사정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긴 힘들었는지 되지도 않는 제 피부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사람을 조롱했어요. 자기 딴에는 힘든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는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죠. 물론 동서의 착각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저를 포함해 우리 가족들 모두가 열받긴 했으니까요. 다만 그 정도의 비아냥은 예상했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분위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신 걸 눈치채셨던 시부모님께서 이야기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내 동서의 비아냥은 다시 시작되었죠. 이번엔 대학병원을 다니게 되었다는 아들 자랑을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아들 축하하는 자리인데 내가 창현이 자랑을 못했네. 형님, 우리 창현이 의사 됐다는 말은 들었죠? 당연하지. 그래서 아까 창현이 보고 축하한다고 말했어. 동서가 창현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키더니 결국 그 노력의 결과를 얻었네. 자랑스럽고 좋겠어. 당연한 결과라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데 그냥 대충 넘어가기에는 집안 식구들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들 이 집안에 의사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나중에 무슨 일 있을 때 우리 아들 덕이라도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형님, 수연이는 뭐하고 살아요? 생각해보니까 수연이가 어디 대학을 갔는지 뭘 먹고 사는지 듣질 못했네? 우리 수연이? 그냥 잘하고 있어. 우리가 해준 것에 비해 더 잘 되어서 자기 앞가림 잘하고 있지 뭐. 그래요? 근데 왜 제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세요?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말에도 어디 다녔냐는 말에도 내가 괜한 걸 물었네. 저 나이 먹고 부모님 따라서 고향 내려왔으면 할 말 다 한 건데 내가 그걸 눈치도 없이. 근데 형님 많이 속상하겠어요. 옛날에 수연이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더니 이제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라니. 하긴 수연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취직도 안 돼. 그래서 결혼도 못해. 결국 30 마음 넘어서까지 부모님 집에 딱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근데 또 우리 수연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네. 아버님, 어머님도 또 형님도 수연이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침이 마르게 자랑하더니. 너 어릴 때는 야무진 게 뭐라도 할 것 같아서 쓸모 있어 보이더니 그게 아닌갑다. 아니다. 그 딸은 엄마 닮는다고 하던데 넌 누구 엄마 닮아서 영 쓸모가 없나 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는 부르지 말걸. 우리 창현이 의사 돼서 축하하는 자리가 영 불편하겠는데? 안 그러니? 제가요? 왜요? 저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도 안 불편한데요? 어머 형님, 수연이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어떻게 아주버님 형님 있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모른다고 해도 저 나이 먹고 집에 붙어있는 게 얼마나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건지 알고.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근데 어떻게 뻔뻔한 얘기를 하니? 뭘 잘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죠? 도대체 누가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해요? 누가 능력도 없이 집에 붙어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질러? 누구긴 누구야? 아까부터 네 이야기하고 있잖아. 네 엄마처럼 능력도 없이 집에 딱 하고 붙어있는 너. 그러니까 누가 능력이 없냐고요? 자, 이거 보고도 내가 능력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나오냐고요? 뭔 소리야? 이게 뭔데? 네가 뭘 보여줄 수 있다고 나한테 이런 걸 들이대. 어머, 이게 뭐야? XX 병원? 이거 우리 아들 학교 출신 병원이잖아. 근데 왜 이 명함을 네가? 왜 명함에 네 이름이? 누군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나?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일 복잡해지기 싫어서, 다툼 일으키기 싫어서 작은 엄마 비위 맞춰주고 있는 거 몰라요?
그래서 가족끼리 할 수 있는 평범한 대화도 안 한다는 거 모르냐고요? 거기다 아까 창현이 나온 대학 듣고 내가 일부러 더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진짜 일을 꼭 이렇게 만들어. 그래요. 그거 내 명함이에요. 나 친한 선배랑 여기서 병원 개업하게 됐어요. 이래도 내가 집에 붙어 있어요? 부끄러워해야 해요? 딸이 지갑을 열어 동서에게 건넸던 건 딸아이의 명함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막 개업한 병원 명함이었죠. 딸아이의 병원 개업도 앞서서 말했던 우리 가족이 고향으로 내려왔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연락을 아예 끊고 살아서 제 딸이 의대에 진학한 것도 병원 개업을 위해 내려왔다는 것도 당연히 몰랐던 동서는 아들 자랑한답시고 괜히 가만히 있던 우리 딸을 건드려서 그런 소란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뭐 저야 딸의 화난 모습을 보면서 어차피 벌어질 일이 벌어졌구나 싶었는데 동선의 가족들은 제 딸을 마치 귀신 보듯이 보면서 놀라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머릿속에서는 제 딸이 의사일 거라고는, 그것도 자기네 아들과 같은 대학의 의사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동선의 표정이 정말 볼만했죠. 그런데 딸은 동선의 표정을 보면서 더 열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쯤하고 자리를 떠도 충분히 동선의 가족들에게 망신을 줬을 텐데 그동안의 서러움 때문인지 계속 물고 늘어졌죠. 작은 엄마, 혼자서 잘만 떠들던 입이 왜 멈췄어요? 계속 얘기해봐요. 자랑해보라고요. 뭐? 우리 엄마가 능력이 뭐라고요? 아무 쓸모 없어. 그럼 작은 엄마는 얼마나 능력 있고 쓸모 있는데요? 작은 엄마는 거짓말하는 것 빼고는 다른 능력이나 쓸모가 있어요? 엄마는 바쁜 우리 아빠 뒷바라지에 나 공부 가르쳐서 의대 보냈는데 작은 엄마는 거짓말 치는 것 빼고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오히려 그 거짓말로 아들 인생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아하니 딱 그런 것 같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해? 너야말로 이 명함 가짜 아니야? 명함이야 누구든 못 파? 명함 파서 그게 직함이고 직업이면 누군들 회장이 안 되고 누군들 의사를 못 하겠어? 진짜 끝까지 발뺌이네. 아니면 발악하는 건가? 그럼 어디 우리 학교에 전화해 볼까요? 내가 그 대학의 의예과 4년, 본과 2년까지 다 다녔는지, 의사 시험 치고 합격 후에 쭉 모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여기에 내려와서 개업한 것까지 한 번 다 확인시켜줘요? 그럼 동시에 작은 엄마 거짓말한 것까지 다 드러날 텐데? 아까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창현이 우리 학교 나왔다면서요? 지금 근무하는 것도 우리 학교 병원이고. 그럼 나 확인하면서 창현이도 확인할 텐데 자신 있어요? 뭐? 창현이 확인한다고? 그럼 당연히 확인해도 되지. 당연한 걸 왜 나한테 물어보니? 하라고! 진짜요? 진짜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과 시동생도 모두 딸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왜 그리 중요하지 않은 대화로 시간을 끄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 다음 등장한 목소리로 그러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그만! 엄마도 수연이 누나도 그만 좀 해요! 그래, 나 의사 아니야. 의대 나오지도 못했어. 됐어?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만! 어머머, 창현아,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상한 말을 해? 너 병원 근무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 거니? 왜 네가 의사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누나가 진짜 의사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XX대학병원까지 나온! 누나가 전화 안 통하면 끝나는 거예요. 엄마랑 내가 거짓말했다는 건 다 밝혀지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우기고 싶어요? 엄마는 어떨지 몰라도 나는 가족들 앞에서 안 창피할 것 같아요? 지금도 죽고 싶을 만큼 창피한데!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여기 있었습니다.
동서가 자기 아들의 대학병원 취직을 축하하러 만든 그 자리에서 조카가 의대를 나온 게, 의사가 되었다는 게 모두 거짓말이라고 밝혀진 거죠. 이 사실을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가족들 모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고백에도 가족들의 술렁임에도 동서는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현실을 부정하듯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의사가 아니야? 너 의사 맞아? XX대 의대 출신의 XX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맞다고? 의사 아니라고 해도 곧 의사 될 거니까 네 입에서 의사 아니라는 말 하지 마! 말이 씨가 될지도 모르니 하지 말라고! 엄마는 제발 하지 마요. 그만하라고요! 나도 이제 엄마 그 의사 집착에 더는 못 따르겠어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못 살겠다고요. 밖에선 주변 사람들, 안에선 할머니, 할아버지, 집안에서 아빠까지 더는 속일 자신도 힘도 없어요. 나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다고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거짓말할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지 아냐고요. 그리고 엄마 때문에 잃어버린 내 인생은요? 지금까지 의사가 꼭 되어야 한다는 엄마 말에 의대 준비하다가 놓쳐버린 내 인생은 어떡하냐고요? 나 더는 잊은 못하겠어요. 앞으로도 내 인생 이렇게 허비할 수 없다고요. 나도 내 인생 내가 살 거예요. 엄마 강요가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선택하면서 살 거라고요. 창현이 너 지금 무슨 말이야? 강요라니? 허비라니? 지금까지 내가 누구 잘 되라고, 누구 인생 잘 풀리라고 노력한 건데 네가 그런 말을 해? 너 지금 공부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이러는 거야. 아이 그래. 오히려 잘 됐어. 네가 그렇게 마음에 짐이 있었다면 잘 되던 공부도 될 리가 없지. 이렇게 다들 보는 앞에서 털어놨으니까 이제부터 마음 비우고 부담 없이 공부에만 집중하면 돼. 그래, 오늘 일을 계기로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응? 처음엔 딸아이의 명함을 보고 놀라는 동서 표정을 보며 즐거워했고, 그 다음 동서와 조카의 거짓말이 드러났을 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마냥 즐거워할 수도 놀라고 있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조카의 정신적인 문제가 꽤 심각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걸 조카의 엄마인 동서만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폭주하듯이 모든 걸 토해내고 있는 조카에게 다 비우고 다시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광기 어린 사람처럼 말이죠. 이건 누군가 말려야 조카가 잘못되지 않겠다고 생각한 순간 시동생이 동서의 뺨을 날렸습니다. 시동생도 이번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현이 입학식 때도 졸업식에도 말도 안 되는 핑계대면 나 못 가게 했던 거야? 그럼 그 사진들은 전부 합성이나 조작한 거고, 졸업장도, 의사 자격증까지,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 모두 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까지 속여? 그리고 당신 눈엔 안 보여? 한눈에 와도 불안정한 창현이가 안 보이냐고? 그런데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자식을 사지로 몰려고 그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보, 당신 속여서 미안한데 우리 창현이 이제 곧 의사 될 거야. 아니 의사 돼야 해. 방금 못 봤어? 저 집, 저 수연이가 의사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 창현이가 밀리면 어떡해? 내가 반드시 우리 창현이 의사로 만들어 놓을게. 내가 의사 만들 테니까 그만하라고, 그만! 당신 오늘부터 창현이 곁에 얼씬도 하지 마. 그리고 집으로도 들어오지 마. 내가 장인어른께 연락해 놓을 테니까 친정에 가 있어. 가 있으면 나랑 창현이가 당신을 용서하든 용서 못하든 결론 짓고 연락할 테니까. 뭐? 용서를 못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용서를 못하면 뭘 어떻게 한다는 건데? 그거야 그때 되어봐야 알겠지.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다들 집에서 나가주세요. 제가 이번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들어봐야 해서요.
시동생은 이제까지 거짓말한 것과 자식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동서에게 실망했는지 동서 보고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들 모두에게도 말이죠. 하지만 동서는 끝까지 집에 붙어 있으려고 했어요. 결국 시동생에게 들쳐서 끌려 나와야 했죠. 하지만 그리고 나서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눈치였고 우리 딸아이 때문인지 아들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집착에 더욱더 사로잡힌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창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하라는 제 말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마치 저인 것처럼 원망했어요. 동서, 그만하고 친정에서 진정 좀 하고 있어. 지금 동서가 이렇게 나와봤자 서방님만 더 자극할 뿐이고 창현이 정서에도 좋지 않아. 다들 진정할 필요가 있다고. 나!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제 와서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굴어? 오늘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데? 작은 엄마, 그럼 이게 우리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 다... 수연아, 됐어. 엄마가 상대할게. 동서, 도대체 어떤 정신세계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된 거, 창현이 저러고 있는 거 모두 동서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지금 벌어진 상황만 놓고 봐도 그렇잖아. 그리고 내가 동서를 몰라? 동서랑 창현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왜 저러고 있는지 직접 못 봤어도 눈에 선해. 동서의 그 허영심, 남들 앞에서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지. 그래서 아들 창현이를 얼마나 쥐고 흔들었을지 상상이 돼. 맨날 나보고 능력 없다고 하더니 이게 뭐야? 정작 능력 없던 사람은 동서인 거 아니야. 그것도 가장 있어야 하고 기본인 엄마로서의 능력이, 책임이 없잖아. 내가 동서가 아니라 창현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지금부터라도 창현이한테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용서 빌어. 빌고 앞으로 창현이를 위하는 일이 뭔지 심각하게 고민해보라고. 그래야 동서 창현이한테 외면 안 받아. 서방님한테도 이혼 안 당한다고. 동서는 처음으로 제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대꾸할 수 없었던 건지도 모르죠. 어쨌든 동서는 멍한 눈으로 한참을 집 앞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시동생이 연락한 사돈 어른들의 부축을 받고 친정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저와 우리 가족들은 딸에게서 이번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동서와 창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말이죠. 별건 아니었어요. 동서 입에서 창현이가 다니게 되었다는 학교와 병원이 자신의 모교와 전 직장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전 직장 동료이자 동기인 친구 의사에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레지던트들 중에 창현이 이름이 있는지 물었고, 그런 이름이 없다고 하자 인턴부터 포함해 연차 계산상 말도 안 되는 펠로우까지 올라서 확인을 해봤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창현이 이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 착각한 건 아닌가 싶어서 딸아이가 창현이에게 떠봤다고 하는데, 창현이 입에서 나온 병원 이름이 딸의 모교와 대학병원이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냈다고 해요. 하지만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창현이와 작은아빠, 작은엄마 망신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또 작은엄마가 허영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라 불쌍해서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했는데 동서가 선을 계속 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거짓말이라는 걸 밝혔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게 된 거예요. 엄청 놀라운 이야기인 건 맞았습니다만 사실 딸이 생각한 것처럼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알던 우리 가족으로서는 또 그렇게까지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생각했고 또 무슨 거짓말을 했을지보다 앞으로 동서와 시동생이 어떻게 될지 그게 더 궁금했어요. 시동생이 처가에 도움받은 게 있었기에 과연 동서와 이혼할 것인가가 우리 가족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죠. 물론 결국은 시동생이 동서와 이혼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작은 일이 있었어요.
이혼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동서가 아들에게 했던 행동들이었지만 부가적으로는 우리 시댁 식구들에게 한 행동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동생은 창현이의 앞날에 있어서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한 가지 약속을 더 내밀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에게 함부로 언행하지 않고 이제까지 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였죠. 그 정도면 시동생 측에서 많이 양보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서는 두 조건 모두 거부했어요. 아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허영을 위해 좋은 직업을 가진 아들이 되어야 했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시댁 식구들에게는 머리를 숙이지 못하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과 동서가 이혼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동서가 또다시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곧 가족들과 둘러모여 손주들 재롱을 보며 다가오는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에 이혼녀가 되었고 자식이 가진 원망은 풀지도 못해 악연이 되었으니 이것보다 최악인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지난번 거짓말처럼 후회할 것 같은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선택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외롭고 쓸쓸하게 늙어가야지.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동서 덕분에 또 많은 걸 배웠어요. 자식 관련해서도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자식을 대하는 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게 뜻깊은 일이에요. 동서가 잘못돼서 뜻깊다는 게 아니고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수많은 분들께서도 곁에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친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제가 옳게 살아온 것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감, 자긍심 가지고 우리에게 남은 삶 열심히 살도록 해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